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과거 아픈 역사가 있다면 진실을 밝히고 아픔을 치유해내는 일일 겁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 의미와 오늘날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사회학회 대표이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상돈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상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만든 날인데요. 우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5.18 민주화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예. 오늘이 그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오늘입니다. 일단은 5.18 민주화운동이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제 1980년 그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정점으로 한 이 신군부 세력이 진압해봤어 이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이 그 비상계엄 철폐 그리고 유신 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광주 민주화운동은 그 영웅의 역사가 아니고 민중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중의 유기적 연대와 자발적 자치 역량의 20세기의 세계사적 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5.18 항쟁 기간 동안에 단 한 건의 폭행이나 그리고 범죄나 그리고 도난이나 사재기 등이 전혀 없었어요. 예. 오로지 그 한마음 한뜻으로 죽음과 두려움에 넘어 그 두 주먹 불 끈지고 뭐 주먹밥이라든가 그리고 두 팔 걷어 붙이고 피를 함께 나누겠다는 그 시민자치의 대동공동체라는 게 던져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리에 넉마주의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 시대에. 그리고 구두닦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성매매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 모든 광주 시민이 그 계엄군의 한거한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정의의 민주공동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사유하고 실천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게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중들이 쟁취해낸 민주주의 발전에서 참 중요한 그런 사건인데요. 네. 아마 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그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죠.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왜 하필 광주였는가도 궁금하고요. 이 5.18의 발단과 과정에 대해 간략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간략히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1980년 그 단적인 거로 볼 수가 없어요. 그 5.18 민주화운동은 어쩌면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사실 거슬러 올라와야 하는데 네. 거기까지 거슬러 오긴 좀 그렇고 그 유신 정권이나 또 그 1979년도에 있었던 그 11.6 사태 그리고 금화 항쟁 또 그 이후 이제 12.12 군사 쿠데타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왜 광주였을까라는 것을 신군부 세력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텐데 말을 안 하시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12.12 군사 쿠데타라는 걸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 새로운 억압적 정치체제 확립 같은 것이 필요해요. 힘의 과시 같은 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바로 전두환은 국보위를 만들었어요. 국보위를 만들고 8월 16일쯤에 그 당시 그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27일 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됐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필요했던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왜 또 광주를 선정했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5.17, 5월 18일 이전에 있었던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있죠. 그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소위 이제 상징시라고 아시죠?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이 세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김대중 그 당시 지금 대통령이죠. 대통령 하셨던 김대중 씨가 그 당시 이제 그 1971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과 그 선거에 나와서 경쟁했던 인물이었고, 그거로 인해서 광주 시민들에게는 김대중 대통령 하나의 선생님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공무 세력들이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씨를 구속을 하게 되면 이 광주 호남인들의 강한 반발이 초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계엄이 효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김대중 그 내려온 음모제로 엮어서 광주 호남인들의 좀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대통령 시나리오까지 생각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 단계는 그 5월 18일 날 시위가 있었어요. 시위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세게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 진압했던 그 신군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었죠. 그 5월 18일 날 서울에서도 똑같이 데모를 했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은 그냥 놔두고 광주 지역만 선별적으로 잔혹하게 대응을 해서 요거가 일종의 광주를 선택한 배경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광주 시민들의 민중 역량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5.18 열흘간의 항쟁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열흘간의 이제 길고 긴 그 계엄군과 시민군 간의 혹은 광주 시민과 그 진압의 싸움이었던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진압으로 참으로 많은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기가 발포되고 심지어 헬기 사격까지 행해진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 피해 규모는 2009년도에 조사된 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저희 그 당시가 29주년이었는데, 롯데 이제 광주광역시가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망자가 한 163명이고, 행방불명자가 이제 166명, 그리고 부상뒤 이제 숨진 분이 101명, 그리고 부상자가 3,139명, 그리고 구성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가 이제 1,589명, 그리고 아직 연구가 확인되지 않고 묘비도 없이 묻혀있는 해상대하가 5분, 총 이제 5,189명으로 확인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진짜 정확한 수치냐라는 것이 또 의문이고, 또 이 5.18이 발생한 지 지금 40년이 됐는데, 이 문제 또한 위안의 과제로 남아있죠. 예. 그야말로 참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만 광주 학살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네. 그렇다면 그간의 진상규명 과정은 좀 어땠습니까? 이제 진상규명 과정을 보면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이제 5월 27일 날 종료가 되고, 소위 87년 2월 항쟁이 올 때까지 대학생들은 교정에서 몰래 보았던 게 일반화됐고요.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제 공개됐던 거는 그 시작은 1988년도에 국회 광주청문회에서 그 시작이었죠. 그때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고 볼 수 없었던 그 5.18 민주화운동의 광주 학살 현장 화면이 그냥 가감없이 생중계되니까 국민들이 무지하게 경악을 했죠. 요거의 그 광주 청문회 결과는 당시 88년 그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가져와서 국회 광주 청문회를 가져왔고, 물론 6월 항쟁도 그 몫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광주 청문회가 선장을 알려줬던 게 국회 광주 청문회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94년도에 시민사회단체가 그 전두환과 노태우를 포함해 35명을 고발을 했어요. 예, 이때는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를 말하는 거죠. 고발을 했는데 이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와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을 없었다. 예,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말았죠. 예.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분노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각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1995년도에 12월 달에 5.18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12.12 군사 반란하고 광주각살 그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전두환을 사형을 구형했고, 노태우를 무기징역, 그리고 2심 재판부에서는 좀 깎여서 그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15년. 그래서 이제 성공한 쿠데타로 단죄를 했죠. 예, 요게 이제 그 1995년도에 95년도 상황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1997년도에 12월 20일 날, 12월 18일에 아마 선거가 있었을 거예요. 요때 이제 여소야대가 됐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승리한 날이에요. 요때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당사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 노태우 전두환을 특별사면 복권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틀 만에 정광석화처럼 발행을 해버렸죠. 그 사면의 명분은 그 당시 국민화합과 지역갈등 해소였습니다. 요게 지금까지 그 문제로 남아있는 별로 좋지 않은 사례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때 등산 초등학교 학생들이 5.18을 진실을 밝혀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원인으로 작동이 된다라고 보고요. 2022년도에 이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 규명을 했던 거고, 이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도 3월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죠. 네. 그해 9월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제 발효됐어요. 그런데 또 1년 3개월 동안 난항을 겪었잖아요. 소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해당 의원들의 이제 자격 문제가 있고, 또 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의 5.18 방안들이 계속돼서 1년 3개월 동안 난항을 겪다가 2019년 12월에 되어서 비로소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2000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죠. 네. 자,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광주의 초등학생들도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요즘이 되어서야 드디어 이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진상규명을 해나가게 될까요? 지금 5월 12일부터 이제 조사 활동이 시작됐고요. 지금 조사 진상규명위원이 9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35명의 이제 조사관이 합해서 50명 정도가 돼요. 또 국방부에서 파견된 조사 지원관이 20명이 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조사 대상자들의 진상규명에 앞장서야죠. 행방불명자 확인이라든가, 그리고 발포 책임자가, 최초 발포 책임자가 누구냐, 이걸 규명을 해주셔야 하고,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규명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현장 기관 처벌, 그리고 희생자들의
온전한 피해 보상,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5.18 때, 성폭력 등 이런 각종의 인권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온전히 규명을 해야 한다. 근데 그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2년이랍니다. 근데 필요할 경우에 1년을 추가해서 3년까지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회가 강제 구인권이 없어요. 강제 구인권이 없으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표명을 하셨잖아요. 예. 네, 그 강력한 의지를 천명을 했어요. 강제 구인권을 해서 지금 40년이 지난 그 역사의 핵심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여기서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5.18 관련자들,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목격자든 많은 분들이 진상규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네. 당시 그 군인이었던 가해자분들의 좀 참여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참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가해자들의 그 당시 참여했던 그 계엄군에 해당되는 분들이 양심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어려운 사실일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진상규명이 아주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사실 당시 5월 18일 항쟁 기간에 시민군이나 또 거기에 그 계엄군 모두 다 이 시대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그 시대의 아픔과 역사의 예침이라고 참여를 하셔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5.18 민주항쟁의 그 계엄군들의 행동을 봤을 때, 이 아렌트가 작년에 그 아이만 재판 있잖아요? 아이만 재판 아세요? 예, 예. 네, 그 아이만 재판에서 그 아렌트가 이런 말을 해요. 활동적 삶이라고 그래서 노동이 있고, 뭐, 행위가 있고 작업이 있는데, 그 노동은 이제 시키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아이만도 그런 거예요.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나 그 공무원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엄군도 아마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렌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노동을 했지만 이 사유를 안 했다. 이 사유를 안 하는 게 그 아이만이 뭐 사형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저는 참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아이만 재판이 자꾸 떠오릅니다. 네. 이 무장 진압에 나선 군인분들, 직업으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참여한 분들은 뭐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사면을 해줘야 한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심적인 용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망언 또 일부 세력의 폄훼나 거짓 선동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거는 그 해체 철학자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크 데리다가 명명한 유령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자크 데리다는 유령을 어떤 거라고 얘기하냐면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그리고 종교 등 그 이분법적 사고에 감금된 자들을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18 민주화 운동이 반대쪽에서 볼 때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아니라는 그 논리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일반적 의견에 수용하지 않고 그 자기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그 자크들이라는 이걸 해체해야 한다는 거. 이분법적 사고, 너는 민주, 나는 반민주, 5.18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 정치적 논리가 달라진다. 또 그것도 뭐 보존을 해야 한다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해체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좀 사람 사이로 좀 미끄러지라고 얘기했던 그 자크다의 그 유령의 개념이 떠오릅니다. 예. 자, 그럼에도 국민 통합을 위하고
또 이 5.18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것이 또 우리 현재 상황인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은 일단 진상규명이 온전히 밝혀져야 하고, 이 분노와 원한의 좀 내리막길을 좀 뛰어넘고 정의와 희망의 오르막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 5.18 진상규명의 그 조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세워져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오늘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불과 40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으로 큰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프랑스 혁명의 경우도 이 혁명과 반혁명의 역사가 100년을 거쳤어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오랫동안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또 독일의 1918년 19년도에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게 민주주의 공화국이었는데,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해서 소위 나치를 등장하게 만들었잖아요, 히틀러에. 이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야만이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세력들한테 민주주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종교인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 불국토, 우리 일원세계라는 것도 우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주인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일 겁니다. 자, 우리 종교인분들도 이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사회학회 대표이자 고려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상돈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